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8년 만에 47억 아시아인들의 겨울 최대 축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중국 하얼빈에서 열립니다. 오늘 밤 9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간의 결전이 이어지는데요. 그동안 개최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지 못했고요.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미루어지면서 8년 만에 중국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22명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쇼트트랙 6개, 스케이팅 2개, 알파인 스키와 프리스타일 스키, 컬링에서 각각 1개씩 금메달을 노리고 있고요. 대회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컬링과 쇼트트랙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르면 내일 금메달 소식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서민들이 어려운데 선수들의 땀방울들이 모여 치러지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위로가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의 응원이 선수들에게도 큰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은 이번 개막식을 성대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지러운 국내 정세를 틈타서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처럼 우리 고유의 것들을 자기네 것으로 드러내는 역사 왜곡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찾아낼 테니까 말이죠. 라디오 전망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민원 해결사, YMCA 토론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7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해서 뉴스 브리핑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전남 지역 청소년 관련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의 성착취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전남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최근 4년 동안 전남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피해자를 총 82명으로 집계를 했는데 이 같은 숫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피해 연령대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며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센터는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체 피해 아동 청소년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피해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센터 측은 센터가 개소하고 첫 지원 업무를 시작할 당시 2021년 초등학생 피해자는 1.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1%로 늘었고 중학생의 경우도 13.4%에서 48.8%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고등학생의 경우는 8.5%에서 18.3%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 센터는 피해 아동 청소년들의 성착취 실태는 이 조건 만남이나 디지털 성범죄, 또 온라인 그루밍 등 또 다른 2차 범죄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스마트폰의 온라인 공간 영향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네. 센터는 자극적인 동영상을 통해 올바르지 못한 성문화를 접하게 되고 또 온라인 공간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불안전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가 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의 나이가 더 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전남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온라인상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이나 유인, 또 구매 정황, 디지털 성착취 정황 등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센터는 지난해까지 총 1,185건의 모니터링을 진행해 26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 아동과 청소년 유해 게시물로 신고했고 이 가운데 이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직접 차단 조치된 건수가 29건, 11%였다고 밝혔습니다. 예. 센터 측은 지역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전남 지역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또 무엇보다 아동이나 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춘 좀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순천 소식입니다. 최근 순천시 의회 일부 의원들이 비리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결과와 연루 의원 자진 사퇴 여부에 따라서 오는 4월 보궐선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네,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비리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지역의 보궐선거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의회 최모 의원의 경우 이 공갈 및 뇌물 공여 약속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8년에 벌금 1억 9천만 원의 간합 명령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순천시의회 김모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1심 200만 원 선고보다 높은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곧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순천시의회 최모 의원의 경우도 이 전남도 교부금 예산을 이 모친의 농업용 이 밭 관정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상태고 이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천시 의회 내에서 2명의 의원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한 명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경찰에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이 보궐선거 여부 확정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모 의원의 경우 언론을 통해 재판부의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의원직을 자진으로 사퇴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예.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모 의원의 경우는 판결 형량에 따라 추가 선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2명의 시의원 모두가 다음 주 목요일인 2월 13일에 이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 재판 결과에 따라 4월 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재판 판결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소식 듣겠습니다. 지난해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이중계약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광양 황금지구 조합 아파트 사업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격해지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 황금지구 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해 광양경찰서가 해당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조합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보고 있는데 조합장은 가입 의무가 없는 건설공제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해 조합에 대해 약 9,6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또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도 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조합원이 약 1,300만 원의 손해를 본 사실도 드러난 상태인데요. 예. 이 밖에도 명절 상여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과 여러 차례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조합장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입장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조합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 주민들은 조합장의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퇴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서로 찬반 입장으로 갈린 상태입니다. 예. 해당 아파트 조합은 현재 남아있는 미분양 세대만 분양이 마쳐지면 이 조합 해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아파트 내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일부에서는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로 확산되면서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해당 조합의 해산 여부나 향후 사업 진행 여부는 조합장의 법적 혐의가 확정된 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광양 황금지구 조합 아파트 사업 주민들 간의 갈등 소식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손이 꽁꽁 좀 얼어붙는 듯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은 예보보다 많은 양의 눈이 왔고요. 바람도 세차게 불었는데 이로 인해 여수를 잇는 하늘길, 뱃길 다 끊겼고요. 출근길도 혼잡했습니다. 네,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아서요.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눈을 보기 힘들다는 여수에서도 오전부터 한방눈이 내렸어요. 오늘 오전 전남 17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순천에서도 새벽 사이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예. 이 짧은 시간 강한 바람에 눈까지 내리면서 금세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그치고 햇빛이 나면서 이 쌓인 눈은 녹았지만 추위는 여전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을 강타한 폭설과 강풍으로 안전 안내 문자 계속 발송됐는데요. 네. 출근 시간대 오전 7시 강설로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 차량 진입이 어려워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니 출근길 차량은 우회 바란다 문자가 전송됐습니다. 네. 2시간 만에 제설 작업이 마무리되고 교통 통제 해제를 했지만요. 이 출근 차량과 공단 대형 화물차들의 길이 막히면서 한때 혼잡했습니다. 예. 이미 이순신대교 진입을 위해서 고가도로를 탄 차량들이 줄져 있었던 터라 이 구간이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운전자 얘기 들어보시죠. 오전에 6시 30분경에 갔어요. 7시 상황에서는 막 GX 칼텍스 정문 근처입니다. 쪽에 보니까 잘 빠져나가다가 한 7시경부터 이제 차들이 점차 화물차들이 컨테이너 싣고 가는 화물차들부터 시작해갖고 한 1, 2km 정도 밀린 상태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중간에 묘도 중간 휴게소 정도 아마 그쪽에서 다 정차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저쪽 사포 낙포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정차돼 가지고 한 1시간 넘어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일부 나오는 그 차들한테 물어보니까 7시부로 통제됐다 그러더라고요. 우회는 안 되더라도 거기서 이제 통제하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화물차들이니까. 부근바에서 보니까 회전해갖고 턴해갖고 온 차들도 있고 오늘 복잡했죠. 네, 실제로 오늘 아침에 이순신대교를 이용하신 운전자분의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낮 동안도 기온은 오르지가 않고 오히려 오전보다 좀 떨어지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네. 눈까지 내리면서 길을 걷던 시민들은 두꺼운 패딩에 정말 그 패딩에 달린 모자까지 다 뒤집어 쓰고 걸음을 좀 종종 걸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네, 이 전남 동부권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이 얼음이 된 곳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아스팔트의 눈은 녹아냈지만요. 인도나 음지에 쌓인 눈들이 녹지 않아서 얼어붙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시내권의 인구가 밀집한 아파트 단지나 상가 지역은 눈이 쌓이더라도 제설 작업이 되기도 하고요. 또 평지가 많다 보니 크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르막길이 많은 원도심 주택가들의 얘기가 달랐는데요. 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노인입니다. 또 옛날에 만들어진 오래된 계단식 길이다 보니까요. 음지에 눈이 쌓이면서 통행에 좀 어려움이 컸다고 얘기합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위험하죠. 길이 미끄럽고 부탁길 많아. 걱정되죠. 내일 걱정돼. 오늘 날씨 추워지면 내일 걱정돼. 내일도 눈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돼. 노인네들 나오시려면 힘들대. 우리도 다니기 힘든데 솔직히. 눈이 오기 안 오니까 힘드는 거예요. 안 오니까. 한 번씩 와보면 얼면 다른 데는 눈이 평상시에 많이 오니까 습관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눈이 자주 안 오다가 한 번씩 오면 그게 위험하지. 큰 길인데도 영 골목길 누가 제서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 근데 골목길은 노인네분들 다니는 데는 좀 힘들다고 봐야죠. 여기는 다 노인네들만 사실 젊은 사람들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힘들다고 봐야죠 다니기가. 옛날 골목이고. 네, 어르신 얘기 듣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면 사실 네. 제설이 평소에도 잘 이루어질 텐데 여수처럼 좀 안 오는 지역에 가끔씩 이렇게 한 번에 또 오면 네. 이게 오히려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여수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길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오르막길 많다 보니까요. 이 주행하는데 힘듦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순천의 경우에는 오전에 왔던 많은 눈이 녹으면서 결빙이 좀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더 추워지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네, 여수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린 순천의 경우에는요, 이 낮까지 내린 눈이 녹지 못하고 인도나 도로 함께 쌓여 있습니다. 이 눈들이 녹아 도로나 인도에 겨울 교통사고 주범인 블랙아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하. 특히 터널 입구 출구 부근, 또 그늘진 산길이나 도로, 교량 및 고가도로,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은 주행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여수, 순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중간중간 터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터널 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하루 하늘길, 바닷길이 모두 다 끊겼는데요. 여객기와 여객선 모두 결행됐습니다. 오늘 여수공항은 그 어느 때보다 좀 한산했다고요? 네, 오늘 전남 지역이 대설주의보와 한파주의보, 강풍주의보에 풍랑주의보까지 모든 주의보가 다 발효되면서 모든 길이 끊겼습니다. 이 여수공항을 오가는 모든 항공이 결항됐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여수와 서울 오가는 여객기 모두 결항됐습니다. 또 여수에 부는 바람도 문제였지만요. 현재 제주도는 기압골축이 통과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도 저녁에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급변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제주와 여수로 오가는 여객기가 모두 결항됐습니다. 네, 급변풍특보는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불었던 바람을 보면은 바다 날씨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네, 이 풍랑주의보로 인해서 여수 여객선 터미널의 모든 항로가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 며칠째 끊겼던 뱃길이 어제 오전 잠깐 열리더니 오늘 다시 여객선들이 모두 터미널에 묶였는데요. 태풍급의 바람이 불면서 섬 주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이 강추위에 동파 사고도 이어지고 또 나이 많은 노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이나 건강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손죽도에 살고 있는 어촌 체험마을 박근희 대표 인터뷰입니다. 이제 일주일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주에 내 배가 없다가 어제 하루 잠깐 배 다니고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아마 배가 또 없을 거예요. 지금 일기예보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수에서 올 사람들도 내려왔다가 또 못 오고 지금 올 사람들도 여럿이 있어요. 전화해보면 있는데 지금 못 온 거예요. 못 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여기서 나갈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못 나가고 있고 겨울에는 상당히 좀 힘드네요. 바람이 거의 태풍급이네요. 지금 보니까 눈도 오고 비도 오더니 지금은 또 바람만 막 세게 불고 이 섬이 되놓으니까 사면이 바다가 되니까 바람이 부면은 엄청나게 추워. 물이 계속 24시간 안 되니까 저기서 그 물을 마을에서 이제 켜주면 탱크에서 물을 받았다가 지하수를 올려서 받았다가 내려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이제 얼어보면은 물을 못 받아볼지 또 물이 있어도 받지를 못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홍보를 하면서 하라 그러는데도 노인들만 사는 집이 많으니까 그런 경향이 얼어가지고 못 나오는 경향도 있고 또 동파도 되고. 네, 섬 주민의 이야기 듣고 왔는데 뭐 바닷길이 끊긴 것도 물론이지만 지하수가 얼어서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죽도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동파로 인해서 피해가 좀 있기도 하고요. 예. 식순환이 있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보통 가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때는 또 가뭄 때문에 또 피해가 있고 지금은 어허. 추워서 이게 보통 모터를 돌려서 예. 지하수를 퍼 올린다고 해요. 예. 그래서 같은 통에 넣어서 여기서 또 다시 주민들에게 배분이 되는데 이 오는 곳에 얼기 때문에 아하. 주민들이 물이 있어도 이걸 떠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심각한 그리고-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섬에서 여수로 많이 나오는데 주민들 나온 사이에 이미 집은 얼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들이 없어서 동파가 되는 사고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내일까지 추운 날씨는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일단 안전 안내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니까 교량 등에 나타날 살얼음 조심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또 안전거리 유지 및 감속 운행 당부하는 내용들 또 보행 시 미끄럼 주의 등 이런 안전 유의 문자들이 오고 있는 만큼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안전사고 없는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미지 리포터와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조선의 최강이야. 여기 믿는 마이크폰 모두의 기쁨이야.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한 달여 만에 완전체로 모이셨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대희 총장님 또 오래간만입니다. 아니 일을 안 하셔서 그런가 얼굴이 확 피셨어요. 지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엄청 좋아졌죠.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저는 50대의 버킷리스트라 그러죠.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자기가 희망했던 일들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그중에서 하나 했습니다. 하나 하고 제가 그리스 튀르키예를 좀 가보고 싶거든요. 신들의 나라인 그리스 여러 가지 문화 유적지 보고 저 튀르키예는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상처가 있었던 곳이라서 이스탄불은 이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영역이었는데 이번에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같이 부부끼리 좀 자유여행으로 직접 렌트카를 빌려서 그리스 튀르키예를 한번 차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멋있네요. 신들의 그 신성한 기운을 좀 받고 오셨나요? 아니 도착하니까 기운이 없어지더라고요. 다 얼어버린 거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기운이. 아유, 그래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다행입니다. 김석 총장님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네, 매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그 순천시민 촛불 비상 시국회의와 촛불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월이면은 시민사회는 한 해의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총회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 지금 총회 준비하고 있고 이제 지난주에 되게 놀라웠던 것은 그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촛불 비상행동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옆에 막 와가지고 네. 떼창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광범위한 참여자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니까 연령대가 네, 그렇죠. 자칫 이제 탄핵 지금 촛불 광장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좀 고민이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노세에서 우리가 꼰대 같은 방식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 오는 거지 뭔가 열려 있는 방식으로 하면 오겠구나라고 하는 좀 희망도 좀 가졌고 좀 총회 준비로 좀 바쁘고요. 또 날씨가 지금 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YMCA도 그렇지만은 막 그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물이 얼면 어떻게 수도가 중단되면 어떻게 막 이런 것들 걱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 어제 순천 YMCA가 있었던 장천동에서 잠시 그 공사하다가 뭔가 수도관을 건드렸나 봐요. 곳곳에 이제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YMCA 딱 물어오는 거죠. 그래서 또 YMCA가 또 이런 상황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탄핵 국면뿐만 아니라 민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 앞으로 YMCA 잘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민생에 대한 관심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뭐 시장에 내놓은 농작물이 막 얼고 맞습니다. 이래서 영업에도 큰 차질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질적 기후변화의 지금 체험인 것이죠. 뭐냐면 적극적 대안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현재의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좀 어려운 경제 환경과 민생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윤석열을 빠르게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바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한밤중 대통령 입에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지 이제 딱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상 전례 없는 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정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정치권과 여론은 정반대 방향에서 계속 맞서고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여론조사와 또 언론 보도들이 합세하면서 정의와 가치를 가리기가 좀 어려운 시기인데요. 오늘은 비상계엄 2달을 맞은 이 시점에서 두 분과 함께 현 시점을 좀 진단을 해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치고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달간 우리 사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12월 3일 2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거의 한 30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멈췄다고 좀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고요. 금융이나 주식의 문제뿐만 비롯해서 경제 자체가 아마 폭망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뭐 한파보다는 이 추운 겨울 한파보다는 더 꽁꽁은 우리의 그 실감적인 그 경제 지표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또 미국은 트럼프 출범 이후에 미국 일변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 외교적으로나 어떤 무능력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결코 윤석열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것은 너무나도 가볍게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정도로 너무나도 좀 실망스러운 언어라고 좀 보는 거고요. 우리 사회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감춰왔던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과 충돌이 어느덧 가장 공고한 콘크리트처럼 공고하게 좀 자리 잡은 현상으로 우리 사회는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 30년 이상 우리 사회는 더욱더 내용을 좀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은 실제적으로 군부를 동원한 그 뭐라 그럴까 친위 쿠데타를 의도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기에는 장기간 내란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갈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우리 사회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대격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석 총장님은 어떻게 진단하시겠어요? 지난 2달간을. 사회적 관련단 문제는 우리 김대희 총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불안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 사는 곳이면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겠는데 경제적 문제와 외교를 들여다보면 아마 제가 대통령도 안 해보고 뭐 잠시 잠깐 시의원 정도 해본 정도 입장에서 놓고 봐도 상당히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좀 드는 거죠. 물론 자괴감. 예. 이런 거죠. 외교는 사실상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트럼프 출범에 의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뭐 관세와 관련된 뭐 대미와 관련된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상급 권한대행을 만나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또 곳곳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스라엘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중요한 데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입장은 거의 사라져버린 거죠. 가까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돼버린 거고. 더 이제 밀접한 우리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가 북한의 뭐 핵무기를 인정하는 국가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입장이 없는 거예요. 덤불어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지 안 어쩔지 모르겠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지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입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만 봐도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의 불안정 요구로 이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물음표가 지금 찍어져 있는 거고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를 온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매일매일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실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회, 외교,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들에 대한 암울한 진단해 주셨습니다. 경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혔다라고 했고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 3천억 원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실제로 경제 또한 큰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김대희 총장님.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7조 한 3천억 정도를 잡은 것은 낮은 분석이라 좀 보거든요. 실제로는 더 클 것이다. 네, 저는 최소한 50조 원 이상일 거다. 50조 원. 그럼 어떤 뭐 경제학자들은 뭐 100조 원까지 잡기도 하더라고. 140조 원까지도 잡기도 하는데 금융 시험만 보더라도 계엄령이 이루어지고 난 12월 3일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이 144조 원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것은 SK 하이닉스 시총보다도 더 많은 그 시가총액이 떨어졌던데요. 예. 대부분 외국인들은 한국을 탈출하는 거고 국내 그 개미 투자자들, 일반 국민들, 뭐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개별 주식들은 엉망이 되어버렸던 것이 아마 일반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국내 주식에 손해를 엄청나게 본 아마 그런 한 주였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좀 체감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이.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인 게 그리스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저 태국 갔다 왔잖아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네. 예. 환율 문제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환율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 장난이 아니라서 누구나도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라든가 또 뭐 수출입 거래를 해야 될 기업이라면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한탄스러울 정도로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올해 2025년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GDP 경제 성장률을 1.9% 정도로 잡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내외 경제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바라보기에는 1%도 힘들다고 해요. 이 원인이 바로 이 계엄령, 비상계엄령 때문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우리가 누구나 느껴볼 수 있는데 아마 이 정도라면 1% 초반대라면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 말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면서 어떻든 이건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소소상공인들, 관광업이라든가 식당이나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타격이 엄청나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연말과 연초에는 회식이라고 한다면 한 10번 이상을 했었어요. 예. 12월과 1월 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올해는. 네. 올해 작년 말에는. 네, 맞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느끼기에는 이 중소소상공인들의 슬픔과 아픔은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월급 받는 우리야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지만 거의 수입이 없으니까 종업원도 다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문을 닫을 정도로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까지 포괄하고 또한 국가 이미지 여기까지 고민한다면 저는 7조 원은 너무나도 낮게 잡은 거고 여기다가 최소한 50조, 100조 원까지도 넉넉하게 잡아봐야 되는 문제라 보는 거고 저는 또한 다른 문제라면 이 문제는 이러한 좀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과정이 가장 좋은데 앞으로 흐름을 보면 헌법재판소라든가 또 국회 국조위라든가 또 행사재판을 앞두고 봤을 때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게 장기간 되면 될수록 우리 경제는 더욱더 늪에 빠지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는 모습으로 좀 될 거다. 이것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께서는 경제적 손실 7조 3천억 원 어떻게 좀 보셨어요?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상황이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이제 그 눈떠보니 선진국이었다가 이제 눈떠보니 굉장히 후퇴한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이제 관계자들이 이야기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문제에서 굉장히 조금 뭔가 체제를 전환하려고 했던 시점이 1997년 IMF이지 않습니까? 근데 IMF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그 위협적인 단어가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워낙 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등록금을 부모님이 낼 수 없다. 그러니 유학을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비슷하게 그 소상공인들이 했던 이야기가 장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지원금을 좀 줘야 된다. 굉장히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7조 3천억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순천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그 식당 사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IMF보다도 되게 힘들다. 그래요. IMF 때에 엄청나게 이 손실을 복구하는 데 3년 4년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피부적으로 그대로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순천 YMC가 있는 곳이 순천시청 주변이다 보니까 맛집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맛집 사장님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도 원래는 북적이던 그렇죠. 식당들이 순천시가 이런데 서울이나 이런데 대도시들은 더 하지 않겠는가라고 싶은 생각이고 아주 상식적으로 경제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해도 외국인 투자자가 뭘 믿고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어요.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들은 그 자본들도 유출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아까 1997 IMF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매번 경제 뉴스 때마다 나왔던 게 그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굉장히 촉각이 돼 있었는데 저는 이 탄핵 국면 비상계엄 국면에서 이 신용평가사의 우리 신용등급 하락이 만약에 공고화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좀 생각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피부적으로 느낀 건 그 김대희 총장님도 그리스 다녀오셨고 저도 태국 다녀왔잖아요. 원화 가치가 아주 하락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양을 많이 살 수 있는 것들을 절반만큼 사야 된다거나 그게 피부적으로 바로 다가오는 것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사람이라고 하면 비상계엄을 먼저 이야기하고 굉장히 흘깃하면서 너네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 하는 과정들 보면서 이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7조 3천억에 대한 것도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에서 국민들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축소 보고 한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이 정도 손실밖에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보고를 한 것 같은데 되게 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김대희 총장님 하는 보고는 요거는 아니고요. 다른 보고에서 나온 이 수치인데 어쨌든 현재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끝내기 위해서 우선 돼야 할 것들,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리일 텐데 탄핵 심판과 국조특위의 청문회에 대한 평가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석 총장님? 네, 답답하죠. 이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끝났고 그다음에 그날 바로 국회가 빠르게 그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 소추에 따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구속이랄지 체포랄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만인 앞에 평등한 이 법의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은 모습을 계속 생방송으로 보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뭐 6차까지 했나요? 6차까지 했는데 거기서 어제는 또 아주 참 기가 막힌 무슨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는. 빨리 더 이상 어제의 헌법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빨리 지금 파면하고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지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정부의 수뇌부들도 빠르게 조사해서 해야만 대한민국이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 대단히 지금 현재 고구마 한 3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런 막막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 대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사회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파면된다고 한다면 그 60일 동안에 벌어지는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혹여 지난번 그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처럼 이념적 갈등을 들추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을 혼란시키게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뭔가 증언들이 엇갈리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증언이 엇갈리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각자가 살겠다라고 증언을 거의 거부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대통령은 뭔가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로서 자격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국회를 쳐들어가서 150명의 정족수가 안 되는 사람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걸 인원을 또 요원으로 바꾸지를 않나. 본인은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무책임함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나.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이게 세 가지 영역으로 그동안 두 가지 영역으로 가다가 특히 이제 헌법 심판 영역과 또 형사처벌 영역은 경찰과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소 사유들이 검찰로 넘어가서 하나의 종합적인 30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기소 내용으로 공소장으로 내용이 나와 있을 건데요. 어차피 이게 투트럭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국회의 국조위는 그동안에 좀 미흡했던 영역들을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요. 또 비사법적인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현재 탄핵 심판은 2월 13일 제8차 변론 기일까지 잡고 결정을 할 거라고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8차 이후에 이제 9차, 10차를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지만 일단 2월 13일까지 헌법재판소를 끝내겠다 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흐름상 보면 왜냐하면 꼬투리 잡기로 들어가는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 보기에는 계속 좀 꼬투리 잡고 용어에 대한 문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를 자체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선동해서 나가는 측면이 있어서 헌재가 쉽사리 결정하기에는 2월 말에 결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 두세 번의 변론 기일이 더 추가되면서 하면 3월 초 중순까지도 아마도 가겠다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되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 결국은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는 거부하는 모습들, 특히 자신의 명령을 받고 군대를 동원해서 갔던 자기가 수하로 부렸던 군대 장군들, 특수부대의 여러 가지 사령관들이나 부대 책임자들한테 시퍼렇게 눈을 뜨고 뭐 제가 보기에는 건강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 정도면요. 뭐 육체적으로 봤을 때 30, 40대 정도의 건강함을 자랑하면서 물을 뜨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그 눈빛 보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영역은 약간 좀 길어지겠다는 느낌이 있고 왜냐하면 헌재도 지금 흔들기 들어가니까 본인도 조심할 수밖에 없고 대신 이제 국조특위 평가는 나름대로 성과는 내려고 했지만 핵심 증인들 윤석열 내란수계 책임자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또 우리가 그 노상원 씨죠 민간인 이런 핵심 증인들이 결국은 다 참여를 국회 참석을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은 나와요. 어떻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았던 비상계엄과 관련된 쪽지 내용은 대통령 입장과 다르지만 명확한 자기 입장을 내면서 결국 행사재판과 헌법재판소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영역들을 국조특위가 챙기면서 국민들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계 책임자가 거부하고 거짓을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은 아마 이런 흐름들을 보고 세계의 각각의 기관과 역할이 해나가는 걸 흐름 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좀 판단할 거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과 국민 여론 추이를 보면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김석 총장님? 일단 뭐 박근혜 탄핵은 개인의 국정농단 그러니까 최순실과 뭐 경제공동체라고는 박근혜의 개인의 국정농단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대통령실의 어떤 호위무사들 그리고 그것을 통한 부정부패에 발생한 것이라고 봤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탄핵 절차와 과정에서 헌법 과정이랄지 민주적 절차를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는 가운데서 절차가 진행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의 여당도 굉장히 좀 반성과 이런 측면을 내세우면서 뭐 결국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참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탄핵은 좀 다른 것은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인 가운데 직접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해지된 가운데서 들여다보니 이게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결국은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도 헌법 질서를 엉망으로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 결국은 헌법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과의 투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조금 다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이후의 영향도 회복하는 것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대희 총장님은 지난 박근혜 정권 때랑 어떻게 좀 비슷하고 다르다고 보세요? 박근혜 탄핵 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신분을 벗어났던 상황 속에서 수사기관이 검찰이 주도해서 나갔던 측면이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검찰의 입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은 모든 국민들이 객관적인 실체를 TV로 봐버렸어요. 이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TV를 보면서 국민들은 판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 직무정지지만 현재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 측이 너무나도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본 상황이 이것이 가장 확연한 차이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하 장군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본인만 살겠다고 본인이 명령을 내렸고 엄연히 국회 본 의사당까지 들어갔던 본 의사당은 안 들어갔지만요. 국회 건물 안에까지 들어갔던 이 군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래 보면서 대통령의 건의와 품위 뭐 여기에 대한 국민들 실망감이 좀 가장 많이 들었었다고 좀 봅니다. 형식적으로 이제 검찰하고 있는 특검이죠, 특검이 그때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 이번은 전혀 특검이 통과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그리고 이걸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비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논평을 보니까 탄핵됐다는 것 말고는 비슷한 것이 거의 맞습니다. 없다 이런 평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지 정말 많겠지만 1분씩 정리해 주시죠.
김대희 총장님.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에 그 사법권의 독립과 검찰 권력의 분산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검찰 권력의 분산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다양한 그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역 속에서 헌법 개정, 그리고 여러 가지 입법 과정으로, 법률 과정으로 풀어낼 것, 아니면 우리가 정책 과정으로 풀어낼 것, 이런 것들을 좀 하루빨리 가닥 정리를 해나가고 좀 여러 가지 선후 과정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대선과 관계없이, 물론 대선은 거의 이루어질 거라고, 조기 대선은 예.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만 60일은 짧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과제들을, 무엇이 문제인지를, 무엇이 저런 괴물 같은 대통령, 제왕적인 대통령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미리 방지하는 영역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개혁 과제들을 우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네, 저는 이제 뭐 아주 단순합니다. 원칙인데요. 헌정질서, 민주주의 회복이고, 그다음에 경제 안정, 그다음에 사회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단계 하나하나 작은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회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파면이 된다고 보고, 파면 이후에 대통령 선거 60일 과정에서의 이런 사회 통합 관련된 내용들이 정당이나 후보자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현재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을 어떻게 할 수 쉽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압도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그동안 어떤 뭐 이렇게 사상의 자유를 막 이렇게 뭐 하면서 야 그거 뭐 별것 아니겠지, 우리나라에서 그게 통하겠어라고 했지만 역사 왜곡의 문제랄지 경제 문제를, 다양한 문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극좌도, 극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굉장히 사회적 통합에 대한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걸 좀 따라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YMCA 토론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2월 7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에도 강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